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알아보는 시간,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만큼이나 조금 갑갑하고 무거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 자료가 있었는데 2030 영끌족의 대출 부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선 그 보고서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그 전망에 대해서 내놓은 걸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분석의 원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수요 부진인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올해도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 숫자가 당연히 줄겠죠. 그쵸.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그 영끌족 문제가 되겠죠. 그 이른바 영끌을 해가지고 사긴 했는데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금리 갚아야 되는 부담은 계속 늘어나니까 기존에 이른바 영끌을 해서 샀던 쪽에서 계속 이걸 매물로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매물이 지금 넘쳐나는 상황이고 세 번째 요인은 전세 가격에 있어요. 보통 이제 전세 가격이랑 매물 가격이랑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같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동안 부동산 수요를 받치던 중요한 원인이 이른바 갭 투자라고 하죠. 갭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이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갭 투자 수요도 줄어든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요인 정도로 해서 부동산 시장의 부진을 갖다가 염려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얘기를 쉽게 풀어보면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짚어주신 거고, 이거를 좀 다른 시각에서 해석을 하면 고금리 기조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는 또 미국에서 주식시장에 또 난리가 났던데 그러니까요. 고금리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계속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내년까지도? 그렇죠. 그건 모르긴 하는데 금리가 계속 더 오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최소한 올해는 계속 고금리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보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에요. 더 오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설령. 계속 유지는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가정인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려가 현실로 점점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인데 지난해 성적표를 한번 볼게요. 지난해 하반기 말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6개월 동안 늘어난 대출 연체 잔액을 보니까 이게 1조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만 1조가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늘어난 절대량도 문제인데요. 이 속도가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죠. 양과 속도 다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6월까지 파악된 이 연체율 전액이 4조가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 작년 12월에 파악된 거, 그러니까 한 3개월, 9월에서 12월 한 3개월 동안에 1조가 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25%가 증가를 한 거니까 드디어 이제 걱정하던 대로 고금리 상황이 연체율 증가로 나타나는 올 것이 본격적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인터넷 은행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용이 중급이나 저급에 있는 신용이 등급이 있는 분들이 인터넷 은행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인터넷 은행을 찾아보면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문구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일반 5대 시중 은행보다는 분명히 좀 쉬운 면이 있죠. 그래서 이 중급, 저급 신용자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의 연체율이 한 3배 정도가 지금 3배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중급, 원래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은 작년 한 해는 고금리 상황이라도 어떻게 버티다가 한 작년 말 정도부터 드디어 한계가 오기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의 부담이 더 커졌으니까 걱정이 진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연체율과 함께 주목해 봐야 할 수치 중에 하나가 다중채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2030 세대가 무려 139만 명이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31%에 달하는 청년 세대가 다중채무를 견디고 있다는 얘긴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숫자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 3명 중에 1명은 그럼 다중채무자라는 얘긴데요.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서. 그렇습니다. 이 다중채무 두 가지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른바 영끌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서는 여기저기서 다 돈을 끌어야 되니까 신용대출도 받고 주택담보대출도 받고 기타 등등 다 받아서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이게 좀 걱정스러운 경우인데 돌려막기 경우입니다. 아, 그러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궤도 그렇습니다. 형국. 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경우 연끌로 해서 발생한 다중채무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액수가 크죠. 근데 지금 연끌적으로만 설명은 안 되는 게 3명 중에 1명이 연끌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20, 30대 중에. 그렇죠. 그러면은 연끌한 분들도 있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이게 사실은 카드를 돌려막고 여기에서 저기로 돌려막고 하는 돌려막기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기 대출을 갚아야만 하니까 그렇죠. 다른 데서 대출 받아서 갚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이 돌려막기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렇죠. 이제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소득이 전체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20, 30대 상황이 지금 그렇다라고 좀 위험한 신호죠. 아, 20, 30대도 문제고 보니까 전 연령대의 다중채무가 증가했더라고요. 이거 너무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좀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20, 30대도 문제인데요. 이번에 연체율 증가 그 연령별로 보면은 좀 이렇게 섬뜩해지는 게 60대 이상이 가장 빠르게 늘었습니다. 아, 이 말은 또 60대 이상이면 이제 은퇴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 이게 20년쯤 전에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걸 이른바 은퇴 파산이라고 일본에서 불렀는데요. 60대가 되면 이제 소득이 이제 그 직장에서 나오니까 경제 활동을 멈추니까 이제 소득이 없어지는데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실한 상황이니까 졸지에 그냥 소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60대 넘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는 자꾸 대출을 받게 되는데 지금 60대의 다중채무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60대의 다중채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연끌족이라기보다는 돌려막기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선제적 리스크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리스크라고 하는 그 리스크 이제 위험, 금융용어로 위험인데 크게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고 비재무적인 리스크가 있어요. 재무적인 건 이제 금리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숫자로 드러나는 거고 비재무적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사회 조건의 변동이라든가 지정학적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준비인데 지금 20대하고 60대가 특별히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하고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구조하고 지금 심각하게 지금 불균형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비재무적 리스크를 크게 지금 그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의 선제적 리스크 감안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60대 이상의 대출이 늘었다는 게 충격이고 은퇴 파산이라는 용어가 20년 전에 일본에서 먼저 나왔다는 것도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요즘 120세 시대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60대의 대출이 늘게 되면 4, 50년을 또 빚으로 생활해야 하는 어르신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100살까지 만약에 살게 되면 한 40년 동안을 소득 없이 살아야 되는데 아 이거 장사 없죠. 40년을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뭐 당장 4개월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기업의 경우는 더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은행의 대출 금리는 더 늘고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의 어려움도 더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만은 작년에 그 채권 시장, 회사채 시장에서 금리가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이 신용 등급이 좋은 회사들은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은 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 돈을 꿀 수가 없었어요. 10% 막 이렇게 조달 금리가 12%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은행으로 달려가서 돈을 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가계대출 금리랑 기업대출 금리에서 가계대출이 훨씬 많았었는데 지금 그게 역전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 없는 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좀 불안한 면이 있어요. 하나가 또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이라든가 이 영세기업들의 어떤 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 조치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중에 중지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와, 그러면 어찌 보면 시한폭탄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금리는 기업 대출 금리는 올라갔죠. 회사채 시장은 안 좋은데 정부 지원까지만 끊어지게 되면은 각별히 유념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연체율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 거군요. 한은도 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부분이 있는데 바로 부실 PF 부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게 부실한 PF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또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위험이 목전에 다가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너무 위험을 과장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는 작년 그 하반기 여름부터 계속 지적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그 12월 작년 말에
증권사 쪽, 제2금융권의 증권사 쪽에서 이 부동산 PF 관련한 연체율이 지금 8%. 굉장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제2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래픽 나가고 있는데 비은행권의 PF 대출 잔액이 너무나 크게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은행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런데 여신 전문사라든가 저축은행이라든가 증권사 같은 제2금융권이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보통 PF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되어 있죠. 어떤 식으로든 지금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소극적인 거 말고요. 뭔가 적극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옥석을 가려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거는 이게 한목에 이렇게 다 치워버리면 다 정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우리 사회도 위험해지고. 그럼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아주 건실하고 중요한 것들도 있고 정말 거품이 들어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도매급으로 다 날려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철저하게 옥석을 가려서 부실한 부분들을 잘 골라낼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서민하고 그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또 어떤 게 마련돼야 될까요? 앞서 저희 2030 그리고 60대의 대출 증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한테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에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금리 인상은 하나만 나타나지 않고요. 자산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하고 소득, 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 하락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걸 되먹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래서 금리 하나만 보고 좁은 의미의 금융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자산 시장이 하락했을 적에 부동산이나 주식이 이렇게 됐을 때 또 경기 침체로 소득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바라봐서 가장 취약하고 가장 위험이 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그런 미시적으로 잘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진 정책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계빈 글로벌 정치경제 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